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자, 오늘도 시원한 맥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호균 작가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국 맥주의 파란만장 일대기 2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나라 맥주가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간략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국 맥주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예. 구한 말부터 외국인들을 통해서 국내 맥주가 소개되었고, 또한 일제시대에는 1933년에 국내에 일본 자본이긴 했지만 어쨌든 최초의 맥주 공장이 두 군데 설립되어서 국내 맥주의 본격적인 국내 생산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일본의 적산이 국내 민간 자본에 불화가 되면서 국내 자본에 의해서 맥주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체제가 마련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국산 맥주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건 한국전쟁 이후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맥주에서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다시피 동양 맥주와 조선 맥주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개의 맥주 기업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두 개의 회사가 90년대 중반까지 독과점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오는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당시에는 동양 맥주가 내세웠던 O로 시작하는 맥주가 전체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었고, 아하. 조선 맥주가 생산하고 있었던 지금은 단종되어 있는 크라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2위 자리, 2위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땡 맥주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러던 시장 구조가 90년대 중반 들어서 초중반에 걸쳐서 급격하게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 급격하게 변화된 것은 사실은 맥주 자체의 문제나 어떤 특성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한 가지 우리나라 사회를 왈칵 뒤집어 놓았던 환경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동양 맥주의 모기업에서 운영하던 전자회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페놀을 낙동강에 방류를 하게 되는 사건이 펼쳐지면서 모기업에 대한 국민적인 그 분노가 상당히 커졌던 게 사실이고요. 예. 이 모기업에서 자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동양 맥주에서 생산되는 맥주에 대해서도 불매운동이 상당히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만년 2인자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조선 맥주가 하이땡이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하게 천연 안반수라고 하는, 즉 물의 품질을 내세우는 맥주를 등장시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동양 맥주의 30-40년에 걸친 독주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카땡 그리고 핫땡땡 이 정도 맥주가 국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간에 소주를 주로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핫땡이라는 맥주를 내놓으면서 이른바 삼국지 체제가 유지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기간도 사실은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 핫땡이라고 하는 맥주가 동양 맥주의 일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다시 두 개의 회사로 좁혀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주로 식품을 만들던 그 대기업에서 롯데죠. 맥주 시장에 뛰어들면서 세 개의 업체의 체제로 다시금, 그러니까 크래프트 맥주를 제외한 대기업 맥주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그 세 개의 회사로 다시 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저는 왜 자꾸 이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국내 맥주 중에 작가님은 어느 제품 제일 선호하세요? 제가 그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그 잡지나 신문에 그 기고를 의뢰받았을 때 그 의뢰를 해주시는 분 쪽에서도 항상 그런 부분을 저에게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는 그 하이땡 맥주에서 나오는 맥땡이라고 하는 맥주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네, 맛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주변의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국내 맥주, 대량 생산되어지는 국내 맥주를 하나 골라서 마시라고 하면, 대개는 그 맥주를 고르게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한국 맥주, 맛이 없다라는 논란에 한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맥주가 많이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맥주들을 접한 분들이 한국 맥주를 좀 외면하고 있기도 한데요. 한국 맥주 정말 맛이 없는 겁니까?
외국 맥주들이 자유롭게 수입이 되기 시작하고 또한 국내에서의 시장 점유율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2014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령의 그 개정 등으로 인해서 수제 맥주, 즉 크래프트 맥주 업체들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예. 근데 이러한 현상에 불을 붙였던 것은 사실은 국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맥주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 경제지가 있죠. 예. 그 경제지에서 한국에 특파원으로 나와 있었던 다니엘 튜더라는 기자분이 2012년 11월 24일자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날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기도 해서 그러세요? 네, 제가 외신에서 접했던 이 기사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다니엘 튜더 기자가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은 한국 음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한 특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어울리는 맥주가 상대적으로 지루하고 맛이 없다. 게다가 비교했던 대상이 영국이나 독일의 맥주가 아니라 우리로서 조금 안타깝게도 북한의 대동강 맥주였기 때문에 이후에 국내 언론에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 맛없는 한국 맥주 이대로 좋은가? 라는 식의 좀 자극적인 기사가 많이 나가서 당시까지 우리나라 맥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서도 괜히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닐까, 유난을 떠는 것 아닐까라면서 좀 숨죽여왔던 일반적인 맥주 애호가들까지도 이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이다라는 어떤 힘을 얻으셨는지 몰라도 한국 맥주가 맛없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수제 맥주가 자라날 수 있는 자양분이 되기도 했지만 지나치게 우리나라 맥주를 폄하하는 하나의 뭐 조리돌림과도 같은 현상이 벌어진 건 아닐까라는 조금의 그 씁쓸한 감정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국가점 체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폐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입맛 역시나 맛있는 거를 먹어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맛있는 것을 찾고 계속해서 자신의 취향을 개발해 나가는 것처럼 지난 한국전쟁 이후에 30-40년, 40-50년간 특정한 페일 라거라고 하는 특정한 맥주의 스타일에 길들여졌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결과적으로는 대형 맥주 업체에서 만드는 맥주를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대형 맥주 업체들이 만드는 맥주가 그 스타일 자체, 즉 페일 라거라든지 이른바 부가물 라거라고 하는 맥주 스타일상에서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 건강에 해를 준다든가 하는 문제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맥주 업체들에서 생산하는 대개의 맥주가 동일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획일성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단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에 맥주세 세법 관련해서 조금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 작가님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맥주의 질과도 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종가세와 종량세라고 하는 두 가지 세제를 가지고서 왈가왈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맥주에 부과되고 있는 세제는 종가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이 되어져서 출고가 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뭐 72%에 해당하는 주세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맥주 가격의 절반 이상이 세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된 맥주와 해외에서 수입된 맥주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세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 이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맥주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출고가, 그러니까 생산 원가에다가 판관비라든지 이윤을 모두 더한 뒤에 거기에 세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맥주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업체가 국내의 세관에 신고한 신고 가격, 즉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세율과 세제가 적용되더라도 수입하는 맥주에서는 역시나 판관비라든지 이윤 등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원 가격 자체가 작아지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업체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대형 맥주 생산 업체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국내에서 맥주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 비교적 영세하다고 할 수 있는 수제 맥주 업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네, 대형 맥주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 세제 개편의 영향에서 뭐 약간 속으로 미소를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크게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예. 비교적 그 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그 소품종으로 또한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국내 수제 맥주 업체들의 경우에는 인건비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과적으로는 수입 맥주와 경쟁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이른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4캔 10,000원 저도 상당히 그 유용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4캔 10,000원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그 수입 맥주에 대한 그 종가세를 지속적으로 그 현재처럼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입 맥주들의 경우에도 비싼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효과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단일한 시각으로 4캔 10,000원이라는 시각만으로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는 문제군요. 소비자들은 또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먹고 싶어하고 일단 올해는 세제 개편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0년도쯤에 다시 한번 이 종량제 종가세 이슈가 떠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비어있는 저녁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너 때마다 크래프트 맥주 브루어리를 한 곳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곳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은 경기도에 소지하고 있는 곳 수도권으로 좀 올라와 봤는데요. 크레머 땡이라고 하는 그 맥주 업체인데 여기는 마지막 땡을 제가 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독일인인 크레머 씨와 한국인 이씨 성을 가진 한국인 두 분이 함께 설립을 해서 만드신 독일식 크래프트 맥주를 지향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크래프트 맥주의 경향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또는 뭐 한편에서는 벨기에 스타일의 맥주를 추구하는 것들도 있기는 하는데 이렇게 정통 독일식 맥주를 크래프트 맥주라고 하는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회사가 최근에는 그 품질력과 맛을 인정을 받아서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주최하고 있는 각종 공식 행사라든지 독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만찬주 등으로 사용되는 맥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수출이 되고 있는 독일 맥주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품질이라든지 신선도에서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업체의 맥주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비어있는 저녁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얘기 해주실지 잠깐 예고편 들려주시죠. 네, 저희가 우리가 한국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일본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 맥주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화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간략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